지금 전세대출 제도가 말이 많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제도라고 봐요, 저는. 도움되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거는 독약이에요. 전세대출 1%에서 좋은 것 같은데 집값이 2억이 더 떴네? 다 뺏기는 거예요. 정부와 정치에 관련된 이 사람들이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부동산 값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 전체가 망가지는 문제예요. 오로지 그냥 콘크리트가 금덩어리가 아니잖아요. 금은 안 깨지는데 콘크리트는 깨져요.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 부동산 값을 어디 오르고 내리고를 따져요. 끝나는 거지. 자, 집값이 알고 싶다. 지난번에 너무 많은 그 열화와 같은 응원에 힘입어서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전세대출 제도가 사실 말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집값에 불을 붙였다. 대한민국 집값에 계속 지탱해주는 근원이 되고 있다. 이거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을 줄이니까 전세가가 좀 떨어진다 이런 분도 있고, 반대로 전세 대출을 줄이니까 반전세로 가는 분들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불만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감정평가사로서 이걸 쭉 시장을 다 그동안 수십 년 봐오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세요? 전세 대출 제도는 원래 해서는 안 되는 제도라고 봐요, 저는. 전세금 자체가 빚인데 그 빚을 하기 위해서 빚을 또 내준다? 전세 대출을 또 해준다? 이거는 전세 사는 분들한테 또 서민들한테 도움되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거는 독약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전세 대출을 해주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정책을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장년들 50대 60대 이상에 대한 정책은 있는데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젊은 분들이 영원히 집을 못 사는 정책을 지금 피고 있어요. 지금 50대 60대는 다 집을 갖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정책만 계속 피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평생 집을 못 사는 정책, 이게 바로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전세 대출 제도라고 봐요. 이 전세 대출을 해주면 빚 가지고 전세를 살라, 전세도 빚인데 빚으로 빚을 살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면은 뭐 서민들은 당장은 좋을 수 있어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독약 같은 거다. 전세 대출 자체를 저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또 그럼 우리는 전세금 부족한데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젊은 분들을 위해서는 전세 대출 제도는 없어야 돼요. 전세 대출을 사실 이렇게 좀 줄이거나 이렇게 폭을 많이 낮추잖아요. 그럼 집값이 따라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왜냐면 집값이 전세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그걸로 계속 집값이 버블이 있었거든요. 전세값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그 허그에서 보증 한도도 지금 약간 줄이는 분위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분들 중에 임대를 놓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지금 불만이 사실 많아요. 왜냐면 너무 줄여놓으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거 감당하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계속 대한민국이 전세 대출로 인해서 빚이 많이 늘어나면서 결국 이 집값 버블을 전세 대출로 받쳐주고 있으니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 면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한문도 교수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게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뭐 박근혜 정부가 트리거지만 MB 때 이미 실험을 했죠. 2008년도에 실험을 해서 1억을 했는데 집값이 딱 뛰는 거 확인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세난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2억으로 올리니까 집값이 갑자기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놀래가지고 다시 1억으로 낮춥니다. 실험을 했어요. 이미 했고 하고 났는데,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설립이 돼요. 근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래 그냥 회사였어요. 보증만 쓰는 회사인데 이게 공사가 돼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근데 이게 왜 이쪽으로 넘어오냐? 이 전세 대출을 보증하려고 선작업이 된 거예요. 이 사업이. 여기도 일종의 미국의 프레디 맥이나 여기처럼 이 신용을 일으켜가지고 대출을 일으켜야 대출 기관들이 돈을 벌고 자산 가치는 오른다는 구조를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들어야겠는데,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라는 묘한 제도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쪽 세력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첫째 의도는 뭐냐면, 예전에 전세 대출은요, 취약계층하고 뭐 사업이 망한 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어려운 분들 안에서 중소기업 뭐 이렇게 초보 이렇게 뭐 직원들 하시거나 이럴 때 대출을 지원을 했어요. 정책 자금으로 싸게. 근데 이게 갑자기 2008년도에 실험을 하고 나더니 2015년도에 그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기억하시지만 2008년도, 9년도에 금융위원회가 생겨요. 지금 저는 여기서 처음으로 말씀드리면, 금융위원회는 정말 썩어빠진 정책을 빨리 간둬야 됩니다. 제가 지금 나중에 보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금융위원회가 이 대한민국 집값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 3억짜리 집이 있어요. 박근혜 때 이제 150%, 공시 가격의 150%까지 대출을 가능하게 하고, 전세가. 그리고 거기에 보증을 주택도시보증회사가 생기면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억짜리 집이 있어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105%가 나와요. 3억이면 105%면 3억 1,500까지 전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3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집을 3억 1,000원에 팔아요? 바보 아니에요? 4억에 팔아야죠. 그렇죠. 5억에 팔거나 전세가 끼는데 왜? 집값이 앞으로 또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이 오르잖아요. 4억, 5억. 근데 여기서 그게 뭐냐면 3억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3억 대출해줬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3억짜리에다 4억, 5억이 된 거예요. 맛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이노믹스 이분이
이 펌핑하는 어떤 카르텔들의 5억을 올린다는 얘기를 서민들을 볼모 삼아가지고 서민들이 전세 대출을 편하게 해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저금리로 5억을 해버린 거 갑자기. 예. 그러니까 집값이 7억 8억 올라가죠. 그러니까 바로 두 배 뛰죠. 5억 8억.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 이걸 알면 하지 말아야 줄여야 되는데 이걸 더 풀어주는 분위기예요. 금액은 그대로인데 제한을 많이 없애는 거예요. 또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거는 뭐 박근혜 때 생겼는데 인정소득 소득도 없는데 해줘. 그러니까 인정소득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와요. 우리는 보통 대출 받으면 소득증명서 내고서 거기 비율 계산하잖아요, 은행에서. 예. 그게 아니라 내가 카드를 3천 썼으면 얘는 한 1억 보나 보다 하고 인정을 한다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럼 남의 거 빌려다가 1년 막 쓰면 5억 대출 바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소득이라는 건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박근혜 때문에 되는.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만든 게 지금 네, 그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이 사람 찾아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그걸 던져서 주택 가격이 펌핑되게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 와중에 마지막으로 뭐 던졌어요? 유주택자 전세 대출. 그러니까 유주택자들이 뭐야 이거 전세 대출 금리도 싼데 하나 더 갭투기해. 갭투기. 이런 갭투기 판을 만든 게 전세 대출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것이 그러면은 어느 정점에 가면 전세 사기꾼들이 나왔잖아요. 예. 바보가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4억짜리 집이야. 야, 우리 6억 계약을 치면 전세 대출 105% 나오니까 7억 돈이 땡겨져. 그리고 너 노숙자 하나 바지상 세워놓고 폭파하면 우린 더블 버는 거야. 예. 머리가 좋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중동에 가가지고 콩나물 이렇게 자랄 때 3일 만에 자라는 명항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우디 왕자한테 막 팔아먹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사기꾼 최고 뭐 이거 찍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판을 정부가 깔아놨으니 지금은 젊은이한테 갔지만 그 당시에 40, 50대 분들이 이걸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따뜻하게 지금 불로소득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정부 덕분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지금 젊은이들한테는 뭐예요? 재앙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게 문제라는 이제 문제인 거예요. 미래를 생각 안 하고 쉽게 말하면 꼰대들이 예. 지들 입 먹을 거리만 찾고 예. 후배들과 자기 자식만 챙기고 다른 국가를 생각 안 하고 이런 편협한 어떤 정책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게 좀 과장된 것도 아니고 실제 팩트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세를 금리 1%로 예. 대출을 7억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 100% 뛰죠. 100뭐 막 뛰죠. 네, 거꾸로 전세 대출이 앞으로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자, 아까 인정소득을 갖고 있는 분은 나중에 2년차 지나서 4년차 지나서 넘어갈 때 그 돈이 있어요? 없어요? 대출 받으니까 없잖아요. 없죠. 그럼 2, 3억짜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집값은 당연히 내려오죠. 집주인 입장에서 얘가 돈을 낼 게 없으면 당연히 내려주죠. 지금 집주인들이 현찰 들고 기억나시잖아요. 2022년도에 역전세 나니까 돌려줄 돈이 없어가지고 나라에서 임대인들도 대출해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정부와 정책에 관련된 이 사람들이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예. 전세 대출을 차근차근히 줄여나가면서 젊은이들에게 이게 천일의 칠면조예요. 전세 대출 1%에서 좋은 것 같은데 집값이 2억이 더 뛰었네. 1년 동안 사서 열심히 벌었더니 1억 벌었는데 집값은 2억이 올라서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전세 대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려오죠. 집값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가 일한 소득에 대해서 대가를 미래 희망이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은 다 5%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전세 대출은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암덩어리다. 저는 우리 한문도 교수님의 지금 이 설명에 진짜 100% 전 동의합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세 대출을 조이거나 뭐 좀 그러면 우리 서민들 어떻게 살으라 그러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이런 뉴스들이 누가 공급하는 뉴스냐면 보통 부동산 이 관련하는 데서 이런 뉴스를 공급을 해요. 그러면 기자들은 그걸 받아 쓰잖아요. 그러면 마치 이 여론이 대출 안 해주면 어떻게 하냐 전세 대출 정부가 잘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정부 입장에서 이거 안 되겠냐고 또 대출 또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는 게 아닌가. 제가 하나 추원드리겠는데요. 네. 전세 대출 약간 쪼이니까 기사가 뭐가 나왔냐면 서민들 어떻게 살라고 월세로 내몰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정말 이거 좀 기레기도 아니라 이거는 기레기 따따블인데요. 저 나쁜 기사라고 왜냐하면 봐요. 보세요. 기사 자체가. 전세가 5억인데 내몰린다고 하잖아요. 예. 고통은 잠시지만 앞으로 미래 희망이 있다면 택하시겠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 5억인데 전세 대출이 안 되는 순간 집값이 어떻게 돼요? 3억으로 내려갔다고 가정을 하면 월세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죠. 내려가죠. 그러니까 지금은 잠시 월세로 몰리는 것 같지만 그 거품들이 다 꺼지면 소득 수준에 맞게 월세가 맞춰진단 말이에요. 전세 가격이 이렇게 높으니까 월세도 거기 맞춰진 거 아니에요. 내려가면 거기 맞춰질 거 아니에요. 월세 가는 이 전세 가죠? 낮춰진 절세로? 그렇죠. 그 월세도 따라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시간차가 좀 필요하다. 이거를
이거를 우리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대기님들은 그런 월세로 내몰리나 이런 기사는 정말 단편적으로 일시적인 공포심이나 인간의 뇌세포를 조금 뭐랄까 기만하는 기사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전세대출 제도가 얼마나 나쁜 건지 알 수 있구나. 전 정말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표용호 TV에서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는 녹화를 하고 왔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한 그 얘기와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똑같으니까 제가 영광입니다. 짜고 한 거 애들이? 저는 아닌데요. 저는 뭐 이 얘기를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와, 존경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하나만 물어보고 오늘 시간 가능할게요. 앞으로 전세 가격이 오를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정부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전세 대출 제도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 돼요. 정부가 전세금을 오히려 올리는 역할, 또 집값을 올리는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 DSR도 과거에 연기했었고 정책 자금을 풀어서 대출을 많이 해주잖아요. 몇십 조를 푼 적도 있죠. 보금자리 주택론 해가지고 집값을 올렸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정책 자금들, 이런 것들은 집값을 올리는 한 원인이기 때문에 빚을 내서 집값을 올리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지금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전세도 이런 대출을 해주면서 달콤한 걸 주면서 나중에 결국은 집을 못 사게 만드는, 전세값이 올리면 뭐예요? 나중에 집값이 더 올라버리니까 못 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정부의 정책이 장년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을 생각해 내야 된다. 지금 초고층 아파트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장년들을 위한 정책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살라고? 못 살아요. 초고층 아파트 지금 홍콩 같은 데 어때요? 지금 뭐 40% 이상 떨어졌잖아요. 홍콩 40% 아파트값 지금 폭락했어요. 폭락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폭락될 거예요. 초고층 지어봤자. 그러면 그걸 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 20대, 30대예요. 맞아요. 그들이 또 고가로 빚을 내서 사잖아요. 그분들이 빚내서 고가로 사죠? 나중에 또 폭삭 망하죠? 그럼 어떻게 누가 책임지냐고. 그러니까 장년들을 위한 정책은 그만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정책을 해라. 그래서 빚을 내서 대출을 해주는 전세 대출 이런 것들은 저는 점진적으로 줄이든가 없애든가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한문도 교수님께서는 전세 가격이 내년은 좀 오른다고 보십니까? 내려간다고 보십니까? 내년이요? 2025년 서울 수도권은 조금 조정받을 것 같습니다. 하방 쪽으로. 예, 하방 입주 쪽으로. 물량이 일단 많고요. 예. 지금 전세 가격이 일단 피크를 찍은 게 보입니다. 둔촌주공 예를 들면 7월, 8월, 9월 거기가 입주 마감이 3월 달인데 잔금일은 1월 중에 있어요. 그럼 전세 누르려면은 한두 달 앞에 두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마무리를 줘야 되잖아요. 불과 3-4달 전에는 기사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둔촌주공 뭐 끄떡 없어. 호가 올라가 도리어 뭐 대단지에 뭐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호가가 최고 12억 5천까지 갔어요. 국평이. 네, 호가가 12억 5천까지 가고 하단이 9억 후반이나 10억 초반이었어요. 그게 이제 7, 8월 얘기예요. 지금 좀 떨어졌습니다. 7월 달쯤에는 7, 8월에서 시작했는데 갑자기 한 달 사이에 기사가 나오면서 갑자기 확 올랐어요. 2, 3억씩. 그러고서 11월이 되면서 그게 한 단계 낮춰집니다. 한 1억씩. 그래서 하단이 9억 후반대에서 11억대로 내려와요. 이렇게 최고는. 그리고 12월에 들어가서 다시 급격하게 또 1억이 쭉 빠져서 하단은 8억 중반 하반도 있고 최고가는 10억 후반대로 멈춰요. 그리고 90%의 물건이 9억대로 내려와요. 이 와중에 계엄령만 이게 터졌잖아요. 심리는 더 죽을 거고 그러면 이때 조정된 가격이 주위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구축에 있던 분이 나 9억에 사는데 신축이 9억이네, 8억이네, 이사 가야지. 그럼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회전상 하방 압력이 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강동구발에서 출발해서 또 내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동대문구 쪽에 또 한 8천 가구가 들어와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이 분위기상 전세 대출금리가 또 높고 이런 거 볼 때 전세 가격은 올해는 조금 받쳐줬는데 분위기 때문에 내년엔 하방 조정 쪽으로 많이 갈 것 같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은 좀 다릅니다. 지방은 어떻습니까? 지방은 강보합 갈 것 같습니다. 강보합 오히려 네네. 보기는 지방에서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은 일단 강보합이라는 말씀 듣고 약간 좀 좋아하시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전세 가격도 좀 조정받을 수 있고 월세 가격도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는 이유가 특히 중고가 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지금 내려갔지 않습니까? 전망치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업들의 고액연봉자분들의 인원 감축이 들어갔어요. 구조조정이 지금 심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분들이 좀 더 나은 입지 아파트를 사면서 고가를 자꾸 부추겼던 그 분들일 수 있거든요, 계층상. 근데 이분들이 이제 실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파트의 원리금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이러면 그 시장 자체가 좀 더 심하게 얼어붙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이 기업들이 또 해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한 100만 개 정도가 늘어났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해외에다 일자리 100만 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의 일자리 또 줄어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매년 해마다 푹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중산층 자체도 이 원리금, 특히 대출금리의 원리금들을 다 갚을 수 있는 능력들이 없을 수 있다. 25년도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죠. 이제 전세값이 오르느냐, 부동산 값이 오르느냐 이런 개념보다도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 부동산 값은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 값을 어디 오르고 내리고를 따져요. 끝나는 거지. 이미 어떤 학자분들은 이미 침체가 시작됐다라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경기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50개가 넘는 대기업이 지금 뭐 위기설이 있는 대기업도 있잖아요. 50개 이상의 대기업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데가 50개가 넘어요. 대기업이. 50%가 넘죠. 자, 이거는 부동산 값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 전체가 망가지는 문제예요. 우리나라 기업이 이런 상태. 우리나라 지금 R&D 투자 같은 경우가 대폭 줄였잖아요. R&D 투자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자리가 없으니까 머리 좋은 엔지니어들이 다 외국으로 가잖아요. 외국으로. 엔지니어 타정하면 10명 중에 뭐 4명 정도는 외국으로 나간다고 그래요. 거기는 고액 연봉을 주고. 우리나라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R&D 투자를 너무 안 하고 반도체나 이런 AI 부문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오로지 그냥 콘크리트가 금덩어리가 아니잖아요. 금은 안 깨지는데 콘크리트는 깨져요. 콘크리트에다가 엄청 투자를 하고 반도체는 R&D를 엄청 줄여나가고 나중에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 우리 그 선배들은 왜 이따위로 만들어놨냐? 왜 콘크리트에다 들어가지고 우리는 썩은 콘크리트에 살라고 반도체는 자꾸 줄어들고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 압력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외국에서 저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콘크리트에 투자하는 거는 이제 좀 자제해야 된다. 경기 침체 자체가 지금 위험하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정말 감명 깊어요. 콘크리트는 깨지는데 금은 안 깨지는 거다. 그런 멘트는 어디서 어디 학원 다녔다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애드립으로 생각나시는 거예요? 자, 오늘도 집값이 알고 싶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진행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